예, 안녕하십니까. 한북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444페이지 채권의 목적 나오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며, 이것을 채권의 내용 또는 그냥 간단하게 급부라고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급여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가 아니다. 채권의 목적은 급부이고 그 급부의 대상, 그 급부의 객체가 채권의 목적물이다. 당연하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매수인 쪽에서는 그 목적물 인도 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하는 행위, 그게 급부일 거고,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는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되겠죠. 그냥 관념 한번 정리하시는 거고, 옛날 교수님들 책 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시나 이랬는데,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소송 들어가면은 더더욱이나 하나 가지고도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거죠. 급부의 요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도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것과 원론적으로 동일하다. 민법 총칙에서는 채권 및 물권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살피는 것이고, 채권법에서는 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더 살펴본다. 그래서 채권의 목적인 급부에 대해서 채권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거 살펴본다. 더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된다. 그럼 민법 총칙에서 반 겁니다. 여기서 와서 뭐 처음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 총칙에서는 조금 더 뭐 해가지고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해가지고 뭐 했는데, 지금은 목적에 국한된 부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채권의 목적 법 조문 2 표기가 잘못됐네요. 이게 373조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도표 그걸 복사해 오다가 다른 거는 고치면서 조문 그 숫자를 안 고친 게 몇 군데 보이던데, 일단 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 가치는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에 나중에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쪽으로 가면은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이죠. 그럼 이 급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념 정리해 봅니다. 자기급부, 부자기급부. 자기급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급부를 자기급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 그걸 부자기급부라 하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자기급부라고 한다면, 임대차를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 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임대인의 부자기급부. 생각해보는 거죠. 자기급부와 부자기급부의 분리행에 대해서 강제이행 방법에 차이가 있고, 부자기급부는 단순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단순 부자기급부와 일정한 행위를 방해하지 않고 인정해야 하는 수인 의무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용어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는 급부, 하는 급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주는 급부, 물건 주는 급부, 하는 급부, 행위하는 급부, 이걸 좀 현학적으로 써난 거죠.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기 급부에는 물건을 인도해주는 급부와
노무 제공과 같은 하는 급부가 있다.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역시 분류이행 시 강제이행 방법에 차이가 있다. 주는 급부에 비하여 일정한 행위하는 급부에서 신의칙이 크게 작용한다.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 주는 급부의 목적물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지정, 특정된 걸 특정물 급부, 그렇지 않은 것을 불특정 급부로 한다는 것. 구별 실익은 이행의 방법, 시기, 장소 및 위험 부담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보는 것 정도입니다.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 주는 급부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 행해져도 무방한 것을 대체적 급부라 하고, 특정의 채무자에 의해서만 이행될 수 있는 급부를 부대체적 급부라 한다. 그래서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고,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 구별 실익. 대체적 급부는 제3자에 의한 변제, 대체 집행, 채무 인수 등이 가능하다는 것.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나, 물리적으로 못 나누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급부의 본질이나 가치의 손상 또는 감소시키지 않고 급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가분급부.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가치 감소 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불가분 급부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누어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가분 나누어도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 가치 감소시키지 않는 거, 그것을 가분급부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가분급부라 하는데, 그다음에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불가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구별 실익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일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기적 급부, 그냥 개념이 중요합니다. 실현 형태에 따라 급부를 분류한 것이다. 일시적 급부 또는 일회적 급부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소유권 이전처럼 채무자의 일회적 행위에 의해서 급부가 완전히 실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계속적 급부란 임대차에서와 같이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기적 급부란 매일의 신문 배달, 우유 배달처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급부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급부에서 신의칙이 강하게 나타나고 종속적 관계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일부 급부로 인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효과가 일시적 급부에서의 것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계속적 급부는 법률 관계가 종료되어도 그 종료에 대해서 소급표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적 급부는 주로 해지와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결과 채무, 수단 채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결과 채무로 한다. 결과 발생을 위한 노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수단 채무로 한다. 그래서 주로 교수님들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의사의 치료 행위가 결과 채무냐 수단 채무냐. 그게 결과 채무라면은 병이 완치가 안 되면은 치료비 청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수단 채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호사나 법무사나 변호사가 업무 처리하는 것도 결국에 수단 채무겠죠. 간혹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이깁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미 소송을 시작할 때 실체 지고지순한 진리 그것도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겠죠. 실체적 진실 관계도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합당한 증거를 대냐, 누가 더 법리에 합당하냐, 그걸 다루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았던가 또는 유력한 증거가 분실되어 버렸다면은 진정한 권리자가 실체관계를 입증하지 못해가 패소할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참 그런 분들 있는데 상담하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 딱 들으면 화부터 납니다. 증거 자료나 똑바로 만들어 놓지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그 놈을 믿었기 때문에 뭔 인간을 믿어. 아야 물론 나도 순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저놈이 내를 속이겠나 라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이고 알면서 이 정도는 속아주지 이러고 넘어가는 수도 있죠. 고객들이 또 간혹 가다가 100% 이긴다고 하면은 법무사님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냥 가라 합니다. 그거. 그런 새끼는 지가 질 줄 알고 있는 거지, 제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채권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공탁을 5분의 4, 채권액의 5분의 4를 공탁하게 하는데, 그 5분의 2, 40%를 공탁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5분의 1은 현금 공탁하고, 또 5분의 1은 직업보증 위탁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채권 가압류를 하더라도 100% 직업보증 위탁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와가지고 100% 직업보증 위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법무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라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직업보증 위탁이 나오게 하려고 글을 쓰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판사님한테 있는데 그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약간 이상해 보여. 그리고 그런 거는 또 간혹 가다가 또 법무사들이 무조건 직업보증 위탁 나옵니다. 이래 일시하게 해가지고 큰 코 다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확답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업보증 위탁으로 나오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현금 공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쨌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와 같은 결과 채무는 왜냐하면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도급인은 그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도급계약이니까 그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와 같은 결과 채무는 목적한 결과가 실현되어야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고 수단 채무 의사의 진료 채무와 같이 결과 발생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노력하였다면 치료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 정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의칙상. 근데 그렇게 강학상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나누는데 민법상 분류한 급부의 종류 민법은 채권의 목적이라는 표지하에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그다음에 이자 채권, 이런 것들 선택 채권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하나 중복이 됐죠. 해놓고 이제 민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물 채권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특정물이란 당사자 의사에서 채권 성립 시부터 지정되거나 불특정물인 종류 채권의 특정에 의해서
정해진 채권의 목적물을 말한다. 이러한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한다. 특정물과 부대체물의 구별.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계에서 대체가 허용되는 대체물, 그렇지 않은 것을 부대체물이라 한다. 즉 대체물, 부대체물의 구별은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딱 지정된 것을 특정물, 그렇지 않은 것을 불특정물이라 한다는 것. 구별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체물이든 부대체물이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특정되면 특정물이 된다는 거. 단순히 대체물 또는 부대체물 중에서 어느 것이든 특정 없이 거래 대상으로 한다면 불특정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성관주의 의무에 의한 보존 의무. 성관주의 의무에 주상적 무관리로서 주의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다루는데 구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 참고해 놓은 거 보시면 추상적 과실, 일반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주의 의무 결례를 추상적 과실, 그것을 성관주의 의무 위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 그와 관련된 것이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 법인의 이사, 그 다음에 유치권자, 동산질권자. 이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임차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대가적 관계와 결합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유상수치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임의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의 경우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과실, 행위자의 구체적 주관적 주의 의무 결례를 말하는데, 법 조문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무상수치인의 주의 의무, 유상수치인은 성관주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죠. 무상수치인의 주의 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그 외에 친권자의 주의 의무, 상주재산 관리인의 주의 의무, 이것들은 구체적 과실이다라고 한다는 것. 무상수치, 거기도 없잖아요. 무상수치죠. 어쨌든 임치의 경우에는 그게 소비물일 수도 있고 비소비물일 수도 있겠죠.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과실과 중과실. 일반적으로 경과실은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을 포함한 것이고, 중과실에 대해서는 민법은 추상적 중과실만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그것을 조문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 중과실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구체적 중과실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 참고는 참고로 보고, 물론 이제 그때 써야 될 때는 써먹어야 되는 거죠. 성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과 이행기의 관계. 성관 의무의 존속기간. 제374조는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인도하기까지는 이행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로 인도할 때까지라고
본다는 거.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채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없다라는 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이행기를 경과한 후라도 이행지체도 아니고 채권자 지체도 되지 않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이행,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 중인데 동시행항변권 행사 중인데 여전히 현실로 인도할 때까지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보존 의무, 특정물 인도할 채무자는 특정물을 자연적, 인위적인 멸실훼손으로부터 물건을 보호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보존 의무가 있다. 성관주의 의무 위반의 효과, 특정물 인도할 채무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현상 인도 의무의 의미,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행기는 약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의미하는데, 이 얘기까지 목적물이 훼손된 때에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되고,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인도 의무를 면한다.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딱 지정된 그 물건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 현상 인도 의무의 인정 범위와 관련돼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종래의 통설 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특정물 현상 인도 의무를 지는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된다. 따라서 특정물 채권의 성립 당시와 이행기의 상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행기의 상태대로 특정물을 인도하면 유효한 변제, 즉 유효한 인도 의무 이행이므로 채권자는 이를 수령해야 된다. 채무자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이는 채권자 지체가 된다. 다만 그 차이가 채무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므로 그때 채권자는 수령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행기의 상태가 채권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적 동일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 그 정도 하시고, 현상 인도와 담보 책임의 관계, 유상계약에서 특정물을 이행계의 현상대로 실제 이행할 때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그 목적물 하자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특정물 인도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완전한 이행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변제 제공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변제의 목적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완전 이행으로 보는 견해는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 특정물 하자가 있더라도 이행계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특정물 인도 채무 자체는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걸 두고 특정물 도구말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채무 불이행은 될 수 없고 유상계약의 등가성 보장을 위하여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상대로 인도하면은 멸실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자가 있을 정도의 현상대로 인도하면은 일단은 인도 채무는 이행한 것이다는 거. 근데 그 하자에 성관주의 위반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되고,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없으면은 채무불이행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매수인 쪽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담보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가자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채무의 제공으로 보는 견해. 특정물 채권의 성립 후 현상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변화가 통일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정도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특정물 인도는 유의한 변제 제공이 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화된 목적물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변제 제공이 되거나 되어 채권자는 이를 수령 거절할 수 없을 뿐, 이때의 현상 인도가 채무의 완전한 이행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 따라서 이 견해는 특정물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물건을 인도하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인도의 목적물 하자가 특정물 채권 성립 이전이든 이후이든 그 하자에 대해 채무자는 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 이 견해는 담보 책임을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매도인이 앞에서 봤죠. 매도인 담보 책임의 성질을 법이 규정한 법정 책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 매도인 담보 책임을 채무 불이행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과실의 기소, 뭐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 막 정리해놨는데 요 정도만 정리하십시오. 이 정도도 이것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민법이 워낙 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자질자질한 거 다 신경 쓰게 된다면은 민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너무 쓸데없이 자질자질한 거 신경 썼다는 거지. 내가 민법만큼은 확실히 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확실히 할 수 없는 게 민법이라고. 1심 판사들, 뭐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하신 분들, 1심 판사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2심에 가서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2심 판사님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대부분 가서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판결문도 때가 되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흐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사법시험 칠 때 뭐 학설이 10개 있으면은 그냥 한두 개 쓰고 넘어가 있는데 그 10개를 다 쓰려다가 뭐 나중에 헷갈리고 못 쓰는 거지. 특히 요즘 같이 사례형으로 나올 때는, 요즘 뭐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판례를 가지고 논리 전개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민법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 다 판결문에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는 논리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례하고 논리를 연결시켜야 되겠지. 옛날 사법시험에서는 문제를 낼 때 그 논리가 맞으면 꽈락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실의 기소, 이행기까지 생긴 과실은 채무자가 수취하고, 이행기 후에 생긴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단 매매의 경우에는 이행기 후라도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매매 쪽에서 좀 더 확인하시고, 특정물 인도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입니다.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다.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매매하는 거 특정물이겠죠. 건물 매매 일반적으로 뭐 부대 채물이고 특정물이겠죠. 그러면 인도할 때 그거는 달리 안 해도 그 물건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겠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서 안 정해지면은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친구끼리 민법책을 매매할 수 있죠. 매매하고, 물론 뭐 이건 뭐 현실 매매로서 뭐 그 자리에서 직접 돈 주고 바로 사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친구가 뭐 이번 시험 칠 때까지는 보고 넘겨주겠다, 그때 가서 뭐 돈 받고 넘겨주겠다, 이래 할 수도 있죠. 성립을 먼저 시켜놓고
효과는 나중에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험 치기 전에 민법 책 소유자가 딱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민법 책이니까 특정물이죠.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 이제 장소에 대해서 뭐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는 걸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도시의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기로 한다. 뭐 그런 약정을 했으면은 부산까지 이 책을 받으러 가야 되겠지만 그런 약정 없이 그냥 때가 되었으면은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소속이 되겠죠.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소송 들어가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관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송을 들어가면 이제 관할하고 연결되고 할 거니까 뭐 관할 항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할 항변하고 올 수도 있죠. 내가 전에도 뭐 여러 곳에서 생각한데 관할도 상당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 발생 장소는 저 원주 쪽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금전 채권이어가지고 그 채권자 주소지인 뭐 창원 쪽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강원도 사람을 창원 쪽으로 뭐 오게 한 적도 있는데 그거 뭐 서울에서 다 합니다. 그거 전자로 컴퓨터로 다 하니까 강원도 사람이 뭐 창원 딱 한번 오면은 뭐 흑하겠지 뭐. 그래서 관할을 잘 연구하는 것도 소송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 하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매매액은 금전 채무로 불특정물 채무이고 지참 채무가 원칙이지만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매매 대금도 지급한다. 법이 그렇다는 거죠. 뭐 실제로 뭐 매매하는 것 같으면 중개사무소에 앉아가지고 서류 받으면서 계좌 이체하고 뭐 하죠. 요새는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 특정물이 멸실되면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는데 위험부담 저 앞에 계약 총론 그 계약의 효력 쪽에서 보고 온 겁니다.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급부가 이행 불능이 된 때는 그 불이익의 부담을 위험이란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그 불이익이 누구의 부담으로 기속되는가 이 문제이고 위험 부담에는 크게 보면은 급부 위험과 반대급부 위험이 있는데 다른 말 없이 위험 부담이라면 반대급부 위험, 대가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 급부 의무가 채무자의 기책 없이 멸실령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에 반대급부 의무도 소멸되는가가 문제인데 밑에 거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과실 없이 급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후발적 불능에 한하여 나타난다. 위험부담의 기소 급부 위험을 먼저 써놨는데 특정물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비록 동일한 종류의 다른 물건이 존재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다른 물건으로 조달할 의무는 없고 채무자의 급부 의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이제 그 물건을 못 가지는 급부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위험부담이라고 할 때 다른 말 없으면 대가 위험을 말한다 했습니다. 대가 위험은 대가성이 요구되는 쌍목 계약에서 나타나는데 쌍목 계약이란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당사자 양쪽 모두에 나타나는 계약인데 쌍목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 없이 멸실등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채무자의 급부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반대급부 의무 소멸된다.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 여기서의 채무자는 물건 등이 멸실등으로 불능된 것 등의 급부 의무자를 말하는데 그 불능으로 된 것의 급부 의무를 면하지만
대가도 받지 못함으로써 그 대가 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것. 예외적으로 급부의 멸실 등에 의한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것 또는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등의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급부를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법 쪽에서 보고 온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